네, 오늘은 시청자 문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4759님이요. 이 시간 시청하려고 정신없이 집에 왔네요. 그러나 수없이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요. 오늘은 기대해도 되겠죠? 그러셨습니다. 네. 예, 문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요. 연일 정치권에는 날선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진 토크 용호 상박 두 분의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저 지목 토크라고 아시죠? 네. 예, 상대방한테 뭐 좀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는 시간인데, 예, 서른 의원께서 시작하시죠.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격이네요. 네. 저 방탄소년단 보니까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섭섭했던 거예요. 우리 신상진 위원장이 이방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방희가 하는 역할이 방송 등을 이제 관할하고 있는데, 근데 MBC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MBC 사장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야당에서 안 된다. 일방적인 이 방송을 장악해서 방송 자유에 엄청난 지장을 준 인물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상진 위원장께서 굳이 사장 선임을 그냥 강행했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파행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선 사실을 잘못된 걸 좀 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BC 사장을 선임을 제가 강행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 야당 측에서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나왔죠. 근데 방송법 개정안의 그 내용이 그 방송 그 문화진흥원 MBC에 또 KBS는 이사회의 그 구성을 여야 간의 그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노사가 방송평선위원회를 동수로 하고 또 이제 사장 선임할 때 뭐 특별 다수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공청회도 열고 했지만은 굉장히 쟁점이 팽팽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방송의 독립성, 그 자율성을 확보를 하자고 하는 법인데 실제 그 이사 구성에 있어 추천권이 이 정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직접 이사 추천을 하면 지금은 방통위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욱 이거는 정치권의 직접적 예. 개입을 더 심화시키는 그건 잘못된 법이다라는 또 입장에서. 근데 이제 대중이 예.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저기 그 사장을 왜 그런 사람을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였거든요, 결론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상진 위원장께서 하신 부분은 과거에 학생운동도 하시고 옥고도 치르고 그러셔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 기대가 그러져 버렸죠. 참 이게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그 지금의 이렇게 관행으로 굳어진 거는 예.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관행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도 있는 예. 그런 논의가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예, 이저 TV조선에서 MBC 사장 선임 얘기를 하려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께서 질문. 예, 저는 그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로 유력하게 뭐 돼 있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이제 재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걱정해서 세계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제 가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조차도 제재를 가하자는 입장인데, 우리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에서 이제 달러와 또 금강산 그 관광을 재개함으로 해서 달러를 지원해 준다. 이랬을 때 과연 미국이 그걸 이해를 하겠는가? 전 세계가 이해를 하겠는가? 당사자들이 그러면. 그래서 결국 미국은 지금 이제 일본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예. 그러면 미일 간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의 한미동맹이 굉장히 약화되고 미국은 더구나 사드 배치까지 못하게 한다면 네. 미국은 발을 빼서 한미동맹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깨질 수 있다. 네. 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미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더 판단을 정확히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그 개성공단 등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양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깨지고 난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로 남북 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붙어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북한 정책이 미국이 하면 다 잘하는 겁니까? 오히려 한반도 정책 우리가 훨씬 더 미국보다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 적어도 북한 핵 문제 등등 북한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에 넘겨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문제 등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은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 등등 다 풀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맡겨놓아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동안의 이 과거의 햇볕 정책이 과연 가져온 결과가 결국은 북핵이 저렇게 이제 6차 핵실험은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엔진 개발 이런 거를 자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968년에 김일성이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미국 본토에 쏘자. 그런 기치를 68년도부터 준비해서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겠느냐. 아무리 뭐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는 달러가 또 개성공단에는 우리가 했지만은 북한에서 언제든지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우리 중단한다. 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 네, 우리는 네. 달러를 갖다 바친 핵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2006년 10월 달에 1차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차, 3차, 4차, 5차 4차례에 걸쳐서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돈 하나도 안 줬어요. 돈줄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2006년도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북한을 세상의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옮겨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북한을 세상에 풀어놓고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웅크르고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풀어내야지 계속 감싼다고 해서 봉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 기본적인 전략을 지금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도 바꿔야 되고 한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바꿔야 돼요. 물론 김정은 정권을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는 참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짧게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전에 햇볕 정책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이 1차 있었거든요. 그 핵실험을 한 번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충분한 햇볕 정책에서의 달러 가지고 결국 핵실험에 쓰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설명하면요. 국민들이 참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4차에 걸친 핵 개발을 했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 1차 핵 개발을 했습니다. 한 번 한 게 많습니까? 4번 한 게 많습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햇볕 4번 할 정책을 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 할 동안에 그 비용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 햇볕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햇볕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은 평가해야 햇볕 정책 않고 똘똘 봉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4차까지 하도록 한 건 누굽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한 것이죠. 자, 네. 이 문제 신상진 의원 문제 제기하셨고 뭐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정치권 상황을 좀 짚어봐야 돼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이어서 충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죠.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70% 전후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3위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후보 아마 압승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수도권이나 호남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김두관 의원이 선대위원장이군요. 네, 선거본부장. 선대위원장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 중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1위 하는 거는 당연하고 2, 3위 안희정, 이재명 이런 순서였는데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다. 2, 3위가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충청 경선까지 끝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충청 경선에 아주 기대를 가졌었는데 안 좋았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많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표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 뒤로 지지자들이 안희정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될 사람 쪽으로 가자. 이 표가 흩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쪽이 올라올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러나 선거는 또 선거예요. 까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사실은 굉장한 흥행이잖아요. 200만 명 넘는 선거인단이 등록을 하고 또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 한국당에 비해서 뭐 투표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뭐 탄핵 사태에 집권당으로서였던 뭐 그런 평가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저희 후보들이 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난번에 책임당원 2012년도 때는 한 40%가 넘었던 그 현장 투표가 이번에는 한 뭐 20%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열기는 떨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샤이 보수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 전화 받고 그러면 답변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선으로 갔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주목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거냐고, 또 하나는 그 경우에 2등, 3등으로 몰린 표가 그대로 1등 후보로 수렴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당의 후보한테로 갈 건지 이 점이거든요. 그 점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좀 나눠볼까요? 예. 네. 이 문재인 후보의 본선행이 확정될 경우에 안희정, 이재명 후보 표심 방금 얘기하신 어디로 갈까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캠프 측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당내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겠나 아니면 지금까지 당과 바깥에 있던 그런 성향들이 예. 더 커지면서 밖으로 나가겠느냐. 예. 저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예. 않고요. 우선 두 후보들이 탈락한 후보들이 두 분 되겠죠. 네. 두 후보들이 앞장설 거예요.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단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로 가야 한다. 이걸 주장할 겁니다. 그 실제로 몸으로 뛸 거예요. 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심정도 그렇지만은 네. 그렇게 다음이 또 있죠. 그게 큰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에요. 대종원 네. 당원들이고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가능성보다는 흩어지는 표들도 있겠죠. 하나로 가서 누구를 당선시키자, 정권 교체를 하자. 이게 훨씬 강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걸 의원의 발언은 밖으로 떠날 표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인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일 거예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남이당 이야기인데 아마 문재인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는 좀 진보, 좀 좌쪽에 가까워요. 좀 비슷한 아마 지지층들을 갖고 있을 예. 것 같고 또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을 해가지고 또 안철수를 지지하는 성향에 또는 좀 보수의 일부도 또 충청권의 일부도 그쪽에 아마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안희정 후보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꽤 많은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이재명 쪽은 예. 좀 조금 안희정 후보 쪽의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보단 덜 이탈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안희정 후보 두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이 약간 깊어지는 듯합니다. 관련 발언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저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TV 토론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서로 논쟁할 수는 있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의 논쟁은 그냥 논쟁을 넘어서 좀 감정적으로 좀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비쳐서 이럴 경우에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들 중에 막상 안희정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 당 밖에 뭐 안철수 후보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한편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그 화면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요. 네. 보니까 느낌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질 않고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었어요. 오히려요. 또 그러면 좀- 이 후보들끼리는 첨예하게 싸우거든요. 그럼 싸우는 장면을 저희들이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없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줄여서 저렇게 했을 텐데 예. 사실은 저게 거의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한솥밥 못 먹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화하고 지내던 그런 처지인데 싸울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안 싸워요. 매일 같이 논의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 정도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싸우던 그게 연상이 돼서 그럴지 모르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정도는 저게 무슨 갈등이냐라고 보일 정도로 저는 보여요. 제 3자가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네. 중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제 안희정 후보 쪽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이 주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이제 이 안희정 후보가 얘기한 거는 대연정, 뭐 선의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표가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예. 선거 기간에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당이든 이제 경선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후보끼리는 그래도 이렇게 또 서로 밀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지층들의 마음이 일정 정도 돌아서는 건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28일 날 뭐 어떤 그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70%는 안희정이 최종 후보가 안 되면 어떨 거냐. 그 다른 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70%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36%가 다른 당 후보를 찍겠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안 되면 이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그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떻게 또 선방을 하느냐. 또 그것이 어떤 연대 틀이 어떻게 예.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글쎄요. 지금 네.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표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후보한테로 간다면 아마도 안철수 후보일 거다. 되게 그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 쪽 얘기도 한번 좀 같이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보시죠. 정권 교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의 시간은 대통령 파면 선고와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좀 강해진 것 같죠.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정치하는 분들은 저 맛이 정치예요. 그래요. 7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는데 누구든지 다 저분은 7등 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당선된다고 확신하고 나오죠. 이게 정치 현장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볼 땐 그렇게 뭐 물론 그 말씀 꼴찌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다 주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까 되는 줄 알죠. 근데 아마 이번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30% 크게 웃돌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탄핵 35% 전국에서도 정도죠? 예, 네. 최고가.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지지자들과 네. 예. 이재명 지지자들의 또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재인 후보가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40% 50%까지 못 가는가. 또 우리 보수당 또 집권 여당했던 당이 아주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 뭔가 자가 진단을 좀 철저히 한번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죠. 네. 예. 관련 자료가 잠깐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내일입니다. 네. 네. 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 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 당이 정상화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저희는 저 가지고 일각에서 결국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못하고 어떤 좌절해서 그만두는 것 같이 이렇게 일부 언급이 되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실제 저희 그 당원에 보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확정이 되면 네.
그 순간부터 당 대표죠. 예전에 비대위원장 말고 같은 또 위치의 당 대표. 네. 이런 경우는 모든 그 권한을 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모두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선출되기 때문에 네. 아마 선출되는 후보에게 네. 임비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예. 전에 입장 표명을 좀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당원에. 근데 뭐 한 말씀 총평하신다면. 당 규정상 그렇게 돼 있겠죠. 예. 그래도 친박 청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 이 후보 결정할 때 참석률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친박 청산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새로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감옥에 가려고 지금 감옥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결정이 나겠지만은 다시 박근혜 총재로 돌아가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심한 말씀이고요. 아이고, 심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실제가 그렇다 이거죠. 사실은 네. 친박 청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설 의원님께서도 뭐 정치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집권 여당을 했던 입장에서 그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몇몇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당내에서 사실 강제로 어떻게 청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의 그 친박의 핵심 중에서도 그 서청원 전 대표라 서청원 의원 또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 이런 네. 분들을 세 사람에서 당원권 정지를 정말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힘들게 그걸 해냈어요. 사실은 3년이면 상당히 큰 거라죠. 그러면 다음에 네. 아마 공천까지도 어려울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쇄신을 예.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100%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래 하신 우리 설 의원님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 하신 것 근데 같아요. 신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청산 안 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자, 서른 그게 의원님한테 앞으로 질문이 보십시오. 질문이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5586님이 서른 의원에게 묻습니다. 친노 친문 청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마 친박 청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각의 친노 세력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안희정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쪽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노빠 뭐 이렇게 말하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놓고 굉장히 고심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적 쇄신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바꾸려고 들고 이런 등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희정 후보 근데 쪽에서는 그런데 평가시자면 평가죠.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평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왜 새로운 문재인 인물들이 후보 진영이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인물 진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를테면은 네. 교수분들이 뭐 1000명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물갈이 하고 있고 바꾸고 있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예. 한 말씀. 예. 이 노무현 정부의 그 친노, 뭐 노빠, 친노, 뭐 노사모,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그때 굉장히 여론 또 국민들로부터 아주 상당히 배척당했죠. 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친노 그것이 이어서 친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런 어떤 계파 청산이나 어떤 그 파벌 또 패권주의를 청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정치권의 공통적인 입장 상황이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네. 어느 당을 떠나서도 해야 될 숙제인 것 근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 친문 또는 뭐 친노가 구체적으로 뭔 잘못을 했냐? 이를테면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농단을 했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건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는 볼 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1회 잘못을 했는데 그걸 10으로 잘못한 것을 튀겨가지고 10 잘못했잖느냐 이렇게 몰아간 국면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최명길 의원이 탈당했죠. 네. 그리고 그 탈당이 김종인 전 의원의 출마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조금 자료를 좀 볼까요? 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정부론 추진에 관한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80석 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체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기 당장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통합 정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는 흔히들 얘기를 해서 뭐 비문연대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선 저 최명길 의원 탈당에 이은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없다는 걸 전제로, 추가 탈당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김종인 전 의원이 얘기한 통합정부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헷갈리는데 저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은 최종적인 후보 그리고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 문재인 후보인데 네.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면은 우리 민주당 중심으로 이 정부가 우승될 텐데 그럼 수많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씀은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좀 난감해요. 해석하기가 좀 난감한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당내에서도 이제 패권주의다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또 지지를 안 하고 또 탈당하고 또 이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에 봉착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김종인 그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반문재인 정서를 가진 이것도 이 안보의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예. 국민들로부터 또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모아서 이제 통합정부에 대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이 만약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그 5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180석 이상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정부의 그런 어떤 국회 협조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네. 아마 그 협치 또 통합을 위한 정권의 어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분이. 근데 아까 생각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반문연대를 말할 필요가 없고 네.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반문연대에서는 그건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연대. 네, 비문연대. 네. 그것과 이 180석 운운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그 내용은 그랬어요. 다른 자리에서 김종인 전 의원이 한 얘기 중에는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가 말이 되느냐 이런 대목이 그래서 있어요.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비문연대라고 하는 단어가 문재인이 아니면 다 모이자 이런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반대하는 연대는 얘기할 필요 없다. 다만 통합정부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국가 경영의 철학이자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180석 이상이 되어야 뭔가를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대선 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이른바 빅텐트론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빅텐트론의 개념이 좀 바뀌는 것 아닌가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제가 직접 여쭤보고 그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말씀을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네. 하여튼 그 통합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반문으로 하기에는 이게 또 특정한 후보에 대한 반대에서 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향후 들어설 정부의 형태나 또 국정을 올바르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더 대국적인 그런 틀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8110님이 지원할 거면 당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해주셨네요. 서른이 네, 해석에 대한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보면은 제 해석이 맞을 수 있는데 예. 지금 하신 이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고성국님 해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1134님 고맙습니다. 7824님이 영원한 여야가 없으니 서로 존중하는 인격을 지닌 후보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각 당이 예선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금도를 넘지 않고 어차피 함께할 사람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후보 간 대결로 이제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그 금도를 잘 지켜내면서 대선 후까지를
생각하면서 선거전을 진행할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거의 좀 그럴 걱정이에요? 거라요. 예. 절대로 그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두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개인적 이 자세, 네. 뭐 성향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죠. 그리고 훌륭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짧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경선 끝난 다음이 좀 걱정이라서. 예. 사실 경선 끝나면 또 이제 거기서 또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최종 그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끼리 이제 어떤 가치 또 국정 운영을 어느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냐에 대한 네. 방향을 가지고 서로 아마 단일화나 또 여러 가지 요번 특히 과거에는 오히려 이 진보 세력에서 단일화를 그렇죠. 주로 예, 그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진보인 문재인 후보 쪽 이외의 세력에서 네. 단일화 요구나 이게 거세지단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